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에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우물쭈물하다 내일 할 줄 알았다. 버나드 쇼가 살아생전에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한탄하며 했단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따라 그 글귀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건 아마도 저 역시 지난 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버나드 쇼와 같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자신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 소개로 처음 남편을 봤을 땐 솔직히 별로였어요. 사람이 낙천적인 건 좋은데 너무 대책 없이 긍정적인 데다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게 한심해 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홀아버지 밑에서 빚에 쪼들려 살아온 탓에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저로서는 구김살 없는 남편 성격이 부러워서 더 싫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팍팍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어쩌면 티끌 하나 묻지 않고 산 사람 같을까? 남편을 볼 때마다 가난했던 제 인생이 더 구질구질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더 사납게 쏘아댔고 곁을 주지 않으려 밀어냈어요. 그러던 차에 같은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된 거예요. 전공 필수 과목이어서 다양한 과 학생들이 모여있는 수업이었죠. 같은 과 동기들과 떨어져 혼자 수업을 듣게 된 저와는 달리 남편은 과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던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제 절친의 남자친구와 같은 과 동기라서 몇 번 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연을 핑계로 너무도 친근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지선씨, 다음 강의 없죠? 우리 학식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요. 아니요, 전 밥 생각 없어요. 에이, 누가 밥을 생각으로 먹어요. 배고파서 먹고 밥 때가 됐으니까 먹죠. 그러지 말고 이리 와요. 남편은 싫다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가서는 기어이 제 입에 돈가스를 집어넣더군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 너무도 당연하게 강의가 끝나면 제자리로 와서는 밥 먹으러 가자며 끌고 가는 거예요. 남편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건 그놈의 조별 과제 때문이었어요. 왜 교수님들은 그렇게 조별 과제를 좋아하는 걸까요? 서로 성향도 다르고 활동 시간대도 다른 애들을 굳이 모아놓고 공동 과제를 해내라는 건 정말이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데 말이에요. 늘 혼자 다니던 저는 남편의 호의 탓에 남편과 같은 조에 편성이 되었고 그 바람에 학기 내내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도 수시로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엔 밥도 같이 먹게 되었고요. 진짜 조별과제만 아니면 말 한마디 안 섞어도 되는 인간이랑 내내 붙어 다니려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우리가 대단한 사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저를 늘 끼고 다니려 했어요. 굳이 자기네 과 동기들한테까지 일일이 저를 소개시키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화를 꾹꾹 눌러가며 참았던 저는 조별과제 발표를 앞두고 뻥 터져버렸어요. 싫은 자리에 끌고 다니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성적과 관계된 과제를 미루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하는 처지라서 더 그랬어요. 남편과 친구들은 성적을 잘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과제를 설렁설렁 했는데 결국 그들의 태만으로 열심히 준비한 제 점수까지 깎아먹히게 될 판이었어요. 야, 니들은 대학을 술 처먹으러 다니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부모 돈 써제끼라고 다니느냐고. 니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 난 상관없어. 하지만 남의 인생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내일이 우리 조 발표인데 아직도 자료 조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각자 분담표 나눠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지랄들이냐고. 니들 때문에 조별과제 망치면 니네가 내 학점 책임질 거야?
난 니들처럼 돈 많은 부모도 없고 장학금 없으면 대학도 못 다니는데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저는 가감없이 제 감정을 표출했고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남편과 그 친구들은 놀라서 입만 쩍 벌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 과제의 70%가량은 저 혼자 맡아서 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안 하니 성질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씩씩거리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그제야 남편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더군요. 그래, 우리가 좀 심하긴 했어. 지선이 혼자 그 많은 분량을 기껏 다 준비했는데 우린 아직 자료조사도 못 끝냈잖아. 지선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PPT 문서까지 남은 건 내가 어떻게든 완성해 놓을 테니까 화 풀어라. 응? 나머지 애들도 남편을 따라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쥐죽은 듯이 과제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친구들 목까지 떠안아가며 날을 새서 PPT 문서를 완성했고 다음날 과제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점은 A+를 받을 수 있었죠. 제 성질머리를 제대로 본 남편의 과 친구들은 이후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제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죠. 사귀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성격이 물렁해서 그런지 똑 부러지는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내는 걸 보면서 이 여자다 라는 생각을 했다나요? 반하는 포인트가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남편답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볼 때마다 끈덕지게 어제와 똑같이 웃는 얼굴로 대시를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그렇다고 사귀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거든요. 남편의 대시는 가을이 되어 온 캠퍼스가 축제로 들떠 있을 때까지도 이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거절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이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애인이 될 수 없다면 친구라도 되자고요. 저야 뭐 나쁠 거 없었죠. 주변에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고 했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요. 하루는 군입대를 앞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친구하길 잘했다. 생각해봐. 나 군대 가고 나면 말이야. 여친은 고무신 거꾸로 씌울 수 있지만 적어도 친구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냐. 아, 이걸 노리고 친구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지선아, 면회 자주 와라. 아니, 너 알바해야 되니까 자주는 말고 2달에 한 번은 와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친구 사이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업과 병행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남편 면회는 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의 내무반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남편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죠. 실제로 남편이 그렇게 소문을 내기도 했고요. 남편보다 2년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첫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연애 코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별을 했을 때도 남편이 위로주를 사주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실연을 당했을 때는 위로주를 사주곤 했죠. 그렇게 10년을 우리는 절친으로 지냈고 30살이 되던 해 사귀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서로에게 밑장 닦은 사이였기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서로의 연애사가 장애물이 되기도 했어요. 야, 넌 전에 사귀던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매너 좋게 굴더니 나한테는 왜 이러냐? 넌 내가 만만해?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너야말로 전에 사귀던 놈들한테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여성스럽게 굴더니 나한테는 왜 이러냐? 네 눈엔 내가 남자로도 안 보이냐? 툭하면 이런 사소한 일로 싸우긴 했지만 화해도 빨랐어요.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곤 했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인연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그건 혼자 남을 아빠 때문이었죠. 저희 아빠는 30대 초반부터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망하자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셨고 남은 거라곤 빚밖에 없는 아빠한테 저를 떠넘기고 가버리셨거든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저는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힘든 아빠가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아빠가 저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죠. 집세가 밀릴 때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그러셨거든요. 애 키울 주제도 안 되면서 붙잡고 있는 것도 미련한 짓이야. 김씨, 내가 집세 받자고 이런 모진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김씨도 김씨지만 애 인생도 생각해야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어.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에 허구한 날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고. 애가 또래 애들보다 키도 작고 체격도 작은 거 봐. 그게 다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애 맡길 데 없으면 시설에라도 보내. 보냈다가 김씨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데려오면 되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을 조이곤 했어요. 아빠가 지선아,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에라도 갈까? 하고 물으면 혹시나 나를 버리려고 그러나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싫다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러면 아빠는 저를 꼭 안으시곤 말없이 등을 쓸어주셨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희 집에는 빚쟁이들이 자주 찾아왔었어요. 아빠는 일 나가고 안 계신 집에 찾아온 험상궂은 남자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저희 안방까지 들어오곤 했죠. 그렇게 몇 번 공포스러운 순간을 겪은 뒤로 저는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덕분에 성적은 많이 올랐지만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그 일들은 제게 큰 트라우마를 안겼죠.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았던 아빠는 제가 고1이 되던 해 드디어 오랜 빚을 다 청산했어요. 빚에서 해방된 그날 아빠가 소고기를 사오셨더라고요. 남의 돈 빌려 쓰는 사람은 고기도 숨어서 먹으랬다고. 그동안 빚 갚느라 변변히 소고기 한 번 못 먹었던 게 생각나서 사왔어. 이제 우리도 남 눈치 안 보고 고기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아빠가 빚을 다 갚았거든.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아빠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랑 이혼한 이후로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늘 피곤에 쩔어서 잠이 들고 눈을 뜨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축 처져 있던 아빠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아빠, 난 고기 안 먹고 살아도 괜찮아. 난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신발도 필요 없어. 나한텐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는 그 힘든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잖아. 전에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 시설에 보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아빠는 나 안 버렸잖아.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뭘 더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 나는 이미 아빠한테 충분히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빚 탈출 축하해. 그 말에 아빠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눈물을 참으셨지만 제가 고기를 굽는 사이 아빠 밥그릇으로 떨어지는 눈물까지는 감추지 못하셨어요. 눈물 젖은 빵이 아닌 눈물 젖은 소고기를 먹었던 우리 부녀는 그 모진 시간을 함께 버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빠를 떠나려고 하니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선아, 아빠는 말이야. 우리 지선이가 나이 먹도록 아빠랑 같이 사는 것보다 네 인생 찾아서 떠나는 걸 보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널 끼고 살면 너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일 것 같거든. 넌 아빠가 평생 자식 발목 잡았다는 죄책감을 떠안고 살길 바라니? 아니지? 시집간다고 아빠랑 남이 되는 게 아니잖아. 여전히 나는 네 아빠고 넌 내 딸이야. 변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아빠 걱정 말고 결혼해. 이 아빠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 그게 자식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야. 아빠는 당신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저는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시부모님을 겪어보니 남편이 누구를 닮았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밝고 긍정적인 분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늘 걱정을 달고 사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너무 지나쳐서 때로는 저를 힘들게도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일들이었죠. 새아가, 내가 지금 어디 좀 나왔는데 여기서 홍삼 진액을 싸게 팔지 뭐니? 이게 못해도 한 병에 10만 원은 한 건데 5병 사면 30만 원에 준다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 현금 좀 있니? 있으면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 좀 붙여라. 어머님, 근데 그거 믿을만 한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싼 게 좀 이상해서요.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셔야 물건이 잘못됐을 때도 환불도 편한데 왜 현금 결제를 하세요? 현금으로 해야 싸게 준다잖니. 그리고 물건이 잘못될 게 뭐 있어? 다 아는 사람끼리 믿고 거래하는 건데. 예, 내가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줄 테니까 바로 붙여라. 그렇게 산 홍삼 진액은 얼마 뒤 가짜로 판명됐어요. 홍삼 감미료가 들어있는 설탕물이었던 거죠. 물건을 판 사람은 일세로 매장을 빌려 며칠 장사를 하곤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죠. 카드 결제를 했다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현금으로 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설탕물이 몸에 나쁜 건 아니니까 됐다시며 홍삼액이다 생각하고 드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어머님한테 제 돈 30만 원을 갚아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매번 사기를 당하시고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훌훌 터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돈도 깨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경까지 쓰게 되어서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어찌나 인생 한 방을 기대하시는지 툭하면 사고를 쳐서 큰 돈을 까먹게 일쑤였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라는 말로 저희 부부한테 빌려가신 돈도 1,000만 원가량 됐지만 아버님의 인생 한 방은 여전히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남편이 아버님의 이런 성향을 닮았더라고요. 한동안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남편이 저 몰래 코인에 손을 댔다가 수백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쳤어? 나랑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떡해? 미안해. 다들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 그게 그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잘만 됐으면 이참에 회사도 때려치우고 인생 역전하는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700이야. 그거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이나 알아? 에이, 우리 아직 젊잖아. 실패도 젊을 때 해봐야지. 그래야 나이 들어서 그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냐. 인생 경험했다고 치자. 내가 앞으론 자기 몰래 딴짓 안 할게.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 몰래 여전히 코인이며 주식에 손을 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거에 질색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 저 모르게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뒷주머니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말도 없이 전화번호를 바꾸셨는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사를 하셨다더라고요. 왜 이제야 와? 아버지 이사 간 지 2주나 지났는데 그동안 아버지랑 연락도 안 해봤어. 이달은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렸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혹시 저희 아빠 어디로 이사하셨는지 아세요? 나야 모르지. 이사 가던 날 사이가 와서 같이 이삿짐 날랐으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지 그래.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이삿짐을 날라드린 건 맞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터져서 회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어디로 이사를 하셨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아빠가 이사를 하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장인어른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내 생각인데 여자가 생기신 게 아닐까 싶어. 두 분이 살림 합치시려고 너한테 말 않고 가신 거겠지.
암튼 아버님이 이사 마치고 정리 좀 되면 연락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무리 부녀지간이라지만 사생활이 있는 건데 너무 간섭하는 것도 안 좋아. 남편 말대로 아빠한테 여자가 생긴 거라면 더더욱 저한테 비밀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렴 아빠가 새 출발하시는 걸 말리겠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저 하나 키우고 사시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정걸요. 그래서 더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 말대로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번호를 보니까 공중전화더라고요. 아빠, 어디야?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이사를 간 거야? 딸, 아빠 때문에 걱정 많이 했구나. 집도 많이 낡았고 아빠 혼자 살기엔 집이 커서 이사를 했는데 하필 친구 놈이 다쳤다고 연락이 왔지 뭐냐. 그놈 대신 일을 맡아 해야 돼서 이삿짐도 제대로 못 풀고 여기 와 있다. 이사하면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늦었지? 그럼 전화번호는 왜 바꿨어? 왜 바뀐 번호로 전화 안 하고 공중전화로 하는 거냐고.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전화가 안 터져. 여기 일 마치려면 서너 달은 더 있어야 하니까 집에 가면 바뀐 번호로 전화할게. 근데 지선아, 넌 별일 없지? 아빠는 이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런 아빠한테 차마 여자가 생겼냐는 말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달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아빠는 매주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회사에서는 별일 없냐는 말을 잊지 않으셨죠.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뀐 뒤에야 아빠는 바뀐 번호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되면 일요일 오전에 집으로 좀 오라시며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남편과 함께 아빠 드실 반찬과 영양제를 사들고 집으로 갔더니 방 2칸짜리 조그마한 아파트에 아빠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혼자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집이긴 했지만 서울 시내에 위치도 좋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집 같아서 좀 의외였어요. 아무리 평수가 작아도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았으니까요. 아빠, 이 집은 산 거야? 아니면 전세? 저 전세야. 혼자 살기 딱 적당하지? 깨끗하고 좋네. 근데 아빠, 웬일로 일요일에 집에서 쉬어? 이삿짐 나르는 일은 주말이 더 바쁘다고 평소엔 평일날 보자고 하더니. 아빠가 일을 좀 줄이려고. 나도 주말엔 좀 쉬고 싶어서. 그래야 우리 딸도 자주 보지. 잘 생각했네. 안 그래도 평일엔 시간 내기 힘들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토요일 밤에 와서 하루 자고 가야겠다. 오랜 시간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시느라 주말엔 거의 쉬신 적이 없던 아빠였기에 주말에 쉬시겠단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생각 같아선 일을 그만두시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생활비를 드릴 형편은 안 돼서 그 말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일도 줄였다니까 앞으로는 내가 매달 용돈 좀 보내드릴게. 많이는 못 드리고 매달 30만 원씩. 그러나 아빠가 손사래를 치시며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당신이 자식한테 용돈 받을 정도는 아니라시면서요. 그러면서 내내 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잘해주시는지, 혹시 직장에서 미움받지는 않는지. 아빠, 저번에도 계속 그러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미움받을 일이 어딨어?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어 말을 돌렸어요. 여보, 나 배고프다. 장인어른도 배고프시죠? 우리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을까? 아직 중국집 문 안 열라나? 일단 그러면 밥을 좀 할까? 쌀이 어딨나? 남편의 호들갑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아빠도 제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일단은 배고프다는 사람 밥은 먹여야 할 것 같아서 쌀을 찾아 싱크대 서랍을 열었는데 쌀포대에 나람이라고 적혀있지 뭐예요. 뭐 이런 쌀이 다 있나 하고 넘기려는데 언젠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저희 회사 인턴 중에 이름이 우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듣고 부장님이
정부미도 아니고 우암이야? 하고 놀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엔 정부미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람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를 덧붙이셨죠. 그제야 이 쌀의 출처를 알 것 같았어요. 정부에서 주는 쌀이었던 거죠. 하나가 의심스러우니 보이는 족족 다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로 들어올 때 분명 같은 이름의 아파트인데 아빠가 사는 동만 입구가 달랐던 것도 이상하고 한 동에 이렇게 작은 평수만 있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선반에 놓인 참치캔이며 아빠가 평소 드시지도 않던 부식 재료까지 마치 어디서 나눠준 걸 쌓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혹시 이 집 임대 아파트냐고 물었더니 아빠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아빠, 나 이 쌀 뭔지 알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나랏쌀이잖아. 이게 왜 아빠 집에 있어? 아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했어? 아빠가 왜? 자식도 있고 돈도 벌잖아.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제 말을 막으며 엉뚱한 소리를 짓거려댔어요. 너 입 다물어. 나 지금 아빠한테 묻고 있잖아. 아빠,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지선아, 내가 설명할게.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가면서 말해준다고. 남편은 마치 필사적으로 저랑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람처럼 제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놔.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처음부터 네가 제일 수상했어. 우리 아빠가 이사한다고 네가 평일에 회사에 월차까지 내고 간다는 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우리 아빠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지 20년도 더 된 사람이야. 짐을 날라도 아빠랑 아저씨들이 알아서 할 텐데 회사원인 네가 돕기 뭘 돕는다고 거길 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오늘도 봐. 아빠가 나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만 하면 네가 자꾸 말 끊잖아. 뭐야? 뭔데 나한테 숨기는 거냐고. 그제야 아빠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김서방은 잘못 없다. 그저 너 체면 살려주려고 그런 것뿐이야. 지선아, 아빠 다 알아. 그리고 이해해.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회사 돈에 손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못난 아빠 때문에 어릴 때 돈에 쪼들려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어. 아빠가 미안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더군요. 내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자 아빠는 제 남편을 쳐다봤어요.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그랬잖아. 지선이가 회사 돈에 손을 대서 회사에서 잘리고 소송까지 당할 판이라고. 그래서 내가 퇴직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줬지 않나? 장인어른, 실은 그게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저도 지선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좋은 정보가 있다길래 친구 말 듣고 주식을 좀 샀던 건데 그게 작전주였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그게 상장 폐지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은 주저리 떠들어댔어요. 요지는 이거였죠. 허황된 꿈에 부풀어 친구가 알려준 정보대로 시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렇게 산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며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시부모님 집을 난리판이었던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제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소송까지 걸려 실형을 살 것 같다는 말에 아빠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제 남편한테 돈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 바람에 아빠는 지낼 곳이 없어졌고 남편은 해결책이랍시고 아빠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거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일단 수입은 물론 통장에 돈이 없어야 하고 자신을 돌봐줄 가족들과 왕래나 연락이 없다는 게 확인되어야 했죠. 서울을 떠나 친구분 댁에서 지냈던 4개월간의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가 시작됐고 다행히 심사에 통과해서 임대주택을 받게 되었던 거죠. 아빠는 수입이 잡히지 않도록 일당제로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시면서
얼마 안 되는 정부 보조금까지 매달 남편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 돈은 남편이 또다시 주식을 하는데 고스란히 들어갔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빠 앞으로 나온 나람이까지 지네 엄마한테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이런 개새끼야. 이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네가 뭐라고 우리 아빠를 이 지경을 만들어? 그럼 어떡해. 다 늙은 부모님 집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그럴 수는 없잖아. 왜 안 되는데? 자식 그렇게 잘못 키웠으면 니네 부모가 책임질 수도 있는 거지. 왜 안 되냐고. 그럼 우리 아빠는 무슨 죄야? 왜 니놈이 싸지른 똥을 우리 아빠가 치우게 하냐고. 당장 되돌려놔. 우리 아빠 인생 되돌려 놓으라고. 알았어. 내가 이번에 산 주식 한 방 터지면 다 갚아줄게. 이번엔 진짜 확실한 정보 듣고 산 거니까 제대로 한 방 터질 거야. 이런 상황에도 정신 못 차리고 주식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 인간이 내가 아는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말발굽이 펼쳐져서 덜 닫혀있던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가래떡을 담은 쟁반을 든 채 말이죠. 사돈, 왜 문도 안 닫고 계세요? 이거 저번에 주신 쌀로 뽑은 가래떡인데 맛 좀 보시라고. 어머, 애들이 와 있었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저희 아빠가 제 남편의 뺨을 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떡쟁반을 바닥에 팽개치고 달려들어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내 아들을 때립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손찌검을 하냐고요? 때릴만 하니까 때린 겁니다. 이놈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사돈도 알게 되면 저 못 말릴 겁니다. 너 잘 들어라. 니놈이 주식을 하든 도박을 하든 난 상관없다. 하지만 내 딸을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녀 사이를 떼어내려고 했던 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 인생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내 딸 인생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였어. 두말할 거 없다. 니들 당장 갈라서 썩어 빠진 정신상태로 한탕주의에 빠져 사는 놈한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 이달 말까지 그동안 나 속에서 받아간 돈 다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법정에서 보게 될 줄 알아라.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번 주식만 대박 나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린다고요. 지금 팔면 손해가 얼마인지 알기나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남편 놈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건 실컷 패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는 가래떡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얼른 겉이 꾸덕하게 마른 가래떡 몇 가닥을 집어들곤 그대로 남편 놈을 두들겨 팼어요. 이 미친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주식? 대박? 니까 놈이 주식으로 대박 나면 주식하는 사람들 전부 떼부자 됐을 거다. 이래서 벌 생각은 않고 어떻게 요행만 바래? 너 같은 건 바닥에 나 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우리 아빠 돈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교도소 안에서 평생 나라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그동안 제 남편한테 속아서 보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죠. 시부모님 집을 팔아서 갚았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해당 기관을 찾아가 자신이 부정기초생활수급자임을 자수했어요. 당연히 임대주택에서는 퇴거조치 당했고 지원금 회수는 물론 벌금까지 내게 되었지만 아빠는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 역시 저희 아빠를 속여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고 지원금을 편취해 쓴 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살던 전셋집을 제게 넘겼죠. 현재 저는 그 집을 빼고 이사를 해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쩌면 저는 결혼을 하기 이전부터 남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늘 허황된 꿈을 쫓아 위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진작부터 알아챘지만 그럼에도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 바람에 하나뿐인 아빠까지 그 고생을 시켰으니 자식으로서 실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돼서 제대로 자식 노릇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비록 결혼은 망했지만 제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